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제공하는 어드벤처 샘플 월드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월드에서 어떤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는지 시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샘플 월드에서는 맵 이동 기능, NPC와 대화하는 기능, 사물과 상호작용, 인벤토리, 저장 및 불러오기 기능을 구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능들을 구현한 것인지 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학습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월드의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맵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다음은 캐릭터의 위치 이동 방법들을 학습하여 캐릭터가 맵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어서 NPC의 대사가 출력될 수 있는 스크립트 출력 기능을 학습합니다. 또한 사물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엔티티와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나아가 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도록 인벤토리 기능을 구현한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 어드벤처 월드이니 모험을 위한 퀘스트가 필요하겠죠? 퀘스트 시스템을 구현한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 이어서 다양한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벤트 기능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학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스토리지 기능을 활용하여 서버에 플레이어의 플레이 이력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을 구현한 방법에 대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이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월드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비슷한 조작감의 어드벤처 게임을 만들기 위해 이번 샘플은 타일맵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우선 타일맵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죠? 타일맵은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월드를 처음 생성했을 때, 맵을 추가로 생성했을 때 기본적으로 할당되는 맵 방식입니다. 타일맵으로 제작되는 맵은 메이플 스토리와 같이 횡스크롤 게임을 제작할 때 가장 효과적인 맵 방식입니다. 또한 타일맵으로 맵을 제작할 경우 사이드 뷰 렉 스타일과는 다르게 발판을 경사로 형태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일을 배치할 때 똑같은 이미지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디테일이 다른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배치됩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일을 직선으로 쭉 배치해도 조금씩 형태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을 생성해도 조금씩 패턴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하단에 맵 레이어를 추가하여 하나의 맵에 다른 디자인의 타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일을 잘못 배치하셨다면 마우스 우클릭 또는 화면 상단에 지우개 버튼을 클릭한 뒤 씬에서 화면을 클릭하여 타일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제 배치된 맵을 실행시켜 정말 타일들이
발판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제작자가 원하는 형태로 타일을 배치하여 맵을 형성하고 형성된 맵 위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타일에 엔티티를 배치하여 맵을 꾸밀 수 있으며 캐릭터가 월드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맵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일을 배치하기만 했는데 어떻게 타일과 캐릭터가 서로 물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정답은 리지드 바디에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디폴트 플레이어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을 보면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각각 맵의 타입에 따라 발판이 되는 타일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컴포넌트가 다릅니다. 이번 학습에서 사용될 타일맵 방식에서는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타일맵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로 리지드 바디가 타일맵에 타일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만드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맵을 실행시킨 뒤 리지드 바디를 비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방향키를 아무리 눌러도 캐릭터가 회전만 할 뿐 이동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활성화하면 캐릭터가 정상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듯 리지드 바디의 존재 여부와 활성화 여부에 따라 타일맵에서 해당 엔티티가 타일맵에서 타일과 물리적 상호작용이 가능한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리지드 바디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스입니다. 매스는 엔티티에 질량을 부여하기 위한 값입니다. 쉽게 풀어본다면 캐릭터에게 관성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매스의 값이 크면 클수록 캐릭터가 빙판에 미끄러진 것처럼 관성을 받습니다. 반대로 매스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로봇처럼 입력과 해제에 즉각적으로 캐릭터가 멈추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라비티는 이름 그대로 중력의 힘을 결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그라비티 값이 클수록 캐릭터가 빠르게 가라앉고 작을수록 가볍게 떠오르는 힘이 작용합니다. 점프 바이어스는 캐릭터가 점프를 뛰었을 때 첫 위치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죠? 화면을 함께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점프 바이어스의 값을 5로 설정한 뒤 점프를 하면 점프를 누르자마자 캐릭터 위치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듯 점프 바이어스는 캐릭터가 점프 키를 눌렀을 때 캐릭터를 얼마나 공중에 띄울지 설정하는 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워크 점프입니다. 워크 점프는 캐릭터가 얼마나 높게 뛰어오르게 만들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그라비티의 값을 줄여 점프의 높이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특정 캐릭터만 높게 뛰어오르도록 설정하고 싶을 때 워크 점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 점프 스피드는 캐릭터가 플랫폼 아래로 점프할 때 얼마나 튀어오를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보신 것처럼 캐릭터가 아래로 점프하면서 잠시 공중에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뛰어오르는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운 점프 스피드입니다. 이어서 워크 스피드입니다. 워크 스피드는 캐릭터가 키를 입력받았을 때 최대 속도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워크 스피드 값이 클수록 입력을 받아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설명이 어려웠죠? 예시를 위해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기본 속도인 1.4에서 5로 수정한 뒤 평지를 달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가 천천히 가속하면서 최종 이동 속도가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크 액셀러레이션은 캐릭터가 가속하여 최대 속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값입니다. 워크 액셀레이션 값이 클수록 최대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워크 드래그는 캐릭터가 관성으로 인해 얼마나 미끄러질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워크 드래그 값이 작을수록 빙판 위처럼 미끄러지고 값이 클수록 멈추고 싶을 때 바로 딱 멈추게 됩니다. 워크 슬랭스는 경사로의 경사를 얼마나 저항할 수 있는지 설정하는 값입니다. 워크 슬랭스 값이 작을수록 경사를 오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어서 에어 액셀레이션 X입니다. 에어 액셀레이션 X는 값이 클수록 공중에서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에어 디셀레러레이션은 공중에서 이동 시 관성을 얼마나 받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이어서 fall speed max X와 Y입니다. 각각 공중에서 X와 Y의 최대 속도 제한 값을 설정합니다. 공중에서 캐릭터가 얼마나 빠르게 X, Y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지 설정하는 값입니다. 이어서 레이어 세팅 타입은 캐릭터 이미지의 출력 순서 규칙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값은 non, climbable, all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자료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all은 밟은 발판, 사다리나 로프의 소팅 레이어를 따라 캐릭터의 소팅 레이어가 변경됩니다. climbable은 사다리, 로프에 올라탈 때만 소팅 레이어가 변경됩니다. 화면처럼 배치된 사다리, 로프의 소팅 레이어가 캐릭터에게 적용됩니다. 논일 경우 사다리, 로프와 상호작용을 해도 이미 캐릭터에 설정된 소팅 레이어 값을 따라갑니다. 소팅 레이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학습을 원하신다면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공식 문서인 메이플 이동 개념 이해하기를 참고하시면 더 큰 학습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is 블락 버티컬 라인의 경우 세로로 배치된 타일이 존재할 경우 그런 타일에 반드시 충돌 판정을 수행하도록 설정하는 값입니다. 이그노어 무브 바운더리는 배치하지 않은 타일을 넘어 캐릭터가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발판으로 배치한 타일이 없으면 캐릭터가 무한하게 추락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Apply Climbable Rotation은 사다리와 같은 엔티티가 캐릭터가 상호작용할 때 캐릭터가 사다리의 회전에 맞춰 캐릭터를 회전할 것인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키네마틱 무브는 캐릭터를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입니다. 다만 키네마틱 무브를 기준으로 핵심 게임을 제작할 경우 렉트타일 맵 형식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편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일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일 맵 방식으로 타일을 배치하기 위해선 에디터 화면의 좌측에 있는 프리셋 리스트에서 원하는 타일을 선택한 뒤 씬 화면에 클릭 또는 드래그를 통해 타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일을 선택했는데도 타일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에디터 화면 상단에 타일 에디터 버튼을 클릭하여 에디터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씬 화면의 좌측 상단을 보시면 점선으로 이루어진 박스 형태의 UI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UI를 클릭한 뒤 마우스 드래그로 범위를 지정하고 마우스를 놓는다면 타일을 범위에 맞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치된 타일을 제거하고 싶을 경우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화면 상단에 지우개 아이콘을 클릭한 뒤 마우스 좌클릭 또는 범위 지정 UI를 클릭한 뒤 범위를 지정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맵 안에 2개 이상의 타일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맵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추가한 뒤
다른 레이어에 원하는 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맵에 최대 10개의 레이어만 사용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맵을 제작할 때 레이어가 10개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되도록 레이어 개수를 최적화해서 효율적으로 맵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캐릭터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캐릭터 위치를 순식간에 옮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텔레포트 서비스와 포탈 컴포넌트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텔레포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텔레포트 서비스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제공하는 API 중 하나입니다. 텔레포트 서비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텔레포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샘플월드에서 사용한 기능인 텔레포트 엔티티 패스와 텔레포트 맵 포지션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 데스크, 스크립트 폴더, 로직 폴더에 있는 텔레포트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텔레포트 투 엔티티 패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엔티티를 특정 경로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샘플 월드에서 사용 중인 텔레포트 로직 내 텔레포트 플레이어 4 뉴 게임 항목을 볼까요? 로컬 플레이어 엔티티를 받아온 뒤 튜토리얼 맵에 있는 스폰 로케이션이라는 엔티티의 위치로 스폰하도록 기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이라키에 등록된 특정 엔티티나 경로를 지정해서 엔티티를 이동시키고 싶을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텔레포트 투 맵 포지션은 무엇일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맵의 특정 좌표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해당 메소드를 사용할 경우 이동시키려는 엔티티, 위치, 그리고 맵 이름을 요구합니다. 두 기능을 활용하여 다음의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텔레포트 플레이어 4 뉴 게임을 통해 게임을 새로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최초 시작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둘째, 텔레포트 컨티뉴 게임은 저장된 정보를 불러온 뒤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여 진행한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해당 방식은 코드를 사용한 방식으로 플레이어를 특정 위치로 보내기 전 처리해야 하는 기능 또는 연산이 있을 때 필요한 처리나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탈 컴포넌트를 살펴볼까요? 샘플월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탈을 타자마자 맵을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해당 방식은 포탈 엔티티에 있는 포탈 컴포넌트에 포탈 엔티티 래퍼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탈 컴포넌트에서 다른 포탈 컴포넌트를 가진 엔티티가 하이라키에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엔티티의 경로를 이용해 이동을 실행합니다. 두 방식의 핵심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텔레포트 서비스를 사용하여 직접 구현한 방식의 경우 실행 타이밍이나 방법, 이동 전, 선행 작업 등 기능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반면 포탈 컴포넌트의 경우 컴포넌트만으로 간단하게 맵 이동을 구현할 수 있지만 필요한 기능의 처리나 타이밍을 직접 조절할 수 없습니다. 어드벤처 월드에서 NPC와 상호작용을 시도하면 NPC가 대사를 출력하지 않던가요? 이번에는 대사를 출력하는 스크립트 출력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사를 출력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제작해야 합니다. 샘플월드를 기준으로 워크스페이스, 마이데스크, 데이터 테이블 내에 데이터셋을 찾아 다이얼로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 데이터의 데이터셋에는 3개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먼저 다이얼로그 ID입니다. 다이얼로그 ID는 대사의 그룹을 구분하기 위한 값입니다. 동일한 ID 값을 가질 경우 해당 ID 값에서 출력해야 하는 대사라고 인지하고 이를 전달합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 살펴보면 튜토리얼 언더바 001로 입력된 모든 값은 튜토리얼 언더바 001로 호출되며 데이터셋에 등록된 순차대로 정보들을 불러옵니다.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다이얼로그 ID 값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스크립트 출력을 진행할 때 튜토리얼 언더바 001의 이야기를 요청하면 튜토리얼 언더바 001을 다이얼로그 ID 값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어서 네임 ID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임 ID는 캐릭터의 이름을 출력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네임 ID에 들어가는 값은 로컬라이징 테이블인 캐릭터 네임 스트링 데이터의 키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네임 스트링 데이터는 샘플월드 기준 워크스페이스, 마이데스크, 데이터 테이블, 로컬라이제이션에 있습니다. 현재는 캐릭터 언더바 스탄이라는 이름의 값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 네임 스트링 데이터 안에 로컬라이징을 위해 한국어, 영어 값을 입력했습니다. 이제 해당 대사가 출력될 때 스탄이라는 이름이 NPC 이름이 월드가 실행되는 국가에 맞춰 언어가 자동으로 번역되어 출력됩니다. 다음은 텍스트 ID입니다. 텍스트 ID는 출력할 대사의 ID 값을 담기 위해 제작된 ID입니다. 텍스트 ID도 로컬라이징을 위해 다이얼로그 로컬라이즈 데이터라는 로케일 데이터셋을 제작했습니다. 다이얼로그 로컬라이즈 데이터셋은 워크스페이스에 마이데스크, 데이터 테이블, 로컬라이제이션에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로컬라이즈 데이터셋에 있는 키값이 텍스트 ID 값으로 사용됩니다. 작동 방식은 네임 ID와 동일합니다. 로컬라이징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에디터 상단에 헬프 API 레퍼런스를 클릭한 뒤 공식 사이트에서 로컬라이징을 검색하여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화를 관리하기 위한 로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다이얼로그 로직을 통해 대사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이얼로그 로직은 다이얼로그 데이터의 값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한 값을 반환하기 위한 로직입니다. 경로는 워크스페이스, 마이데스크, 스크립트 폴더, 로직 폴더에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로직을 살펴보면 다음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퍼티에서 다이얼로그 UI 컨트롤러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프로퍼티입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퍼티로 추후 로직이 다이얼로그 UI를 직접 관리하고 싶을 경우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세팅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다이얼로그 데이터입니다. 다이얼로그 데이터는 앞서 제작한 데이터셋인
다이얼로그 데이터의 값들을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메소드의 구성입니다. 먼저 onBeginPlay를 통해 월드가 실행되었을 때 데이터셋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선언된 메소드입니다. 데이터셋을 가져온 뒤 다이얼로그 데이터에 등록하기 위한 메소드인 init 다이얼로그 데이터가 onBeginPlay에 선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init 다이얼로그 데이터입니다. init 다이얼로그 데이터가 실행되면 프로퍼티인 다이얼로그 데이터가 비어있는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만약 비어있다면 초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데이터셋을 가져온 뒤 각 행의 값들을 가져옵니다. 이어서 name id와 text id를 데이터 묶음으로 만들고 다이얼로그 id를 키값으로 다이얼로그 데이터 프로퍼티에 등록을 합니다. 다음 메소드는 get 다이얼로그 데이터 by 다이얼로그 id입니다. 다이얼로그 id를 입력받으면 해당 id를 키로 가지는 정보들을 모두 반환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이것으로 다이얼로그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출력시키기 위한 UI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하단에 UI 그룹을 클릭한 뒤 화면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새 UI 그룹스를 생성합니다. 만약 플러스 버튼 클릭이 불가능할 경우 에디터 화면 상단에 UI 에디터 버튼을 클릭한 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UI 그룹스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샘플월드에서는 다이얼로그 UI라는 이름으로 생성했습니다. 이어서 화면 상단의 UI 버튼을 클릭하여 UI 편집창으로 이동합니다. 편집 화면으로 이동했다면 생성한 다이얼로그 UI를 더블 클릭하여 편집창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다이얼로그 UI는 크게 세 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얼로그 프레임입니다. 다이얼로그 프레임은 대사 텍스트가 출력되는 칸의 배경판입니다. 다이얼로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하이라키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뒤 Create Entity를 누른 뒤 Create UI Empty를 클릭합니다. 생성된 빈 엔티티의 이름을 다이얼로그 프레임으로 변경합니다. 이어서 생성한 다이얼로그 프레임이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퍼티 창에서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추가한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에서 이미지 RUID를 변경하기 위해 우측에 리소스 피커 버튼을 클릭합니다. 리소스 피커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텍스트 배경판을 생성합니다. 이어서 텍스트 배경판의 사이즈를 조정합니다. 사이즈 조정은 마우스로 조정하거나 숫자 값을 입력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폼 창에서 이미지의 출력 지점을 고정할 수 있는 앵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총 9구역의 위치 지정 외에도 화면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UI의 넓이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UI와 관련된 항목을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메이플스토리 월드 크리에이터 채널에서 메이플스토리 월드 UI 기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텍스트 출력을 위해 다이얼로그 프레임의 자식 엔티티로 텍스트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하이라키에서 다이얼로그 프레임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as Child를 통해 자식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엔티티의 이름을 다이얼로그 텍스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이얼로그 텍스트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텍스트 GUI 렌더러를 추가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네임 프레임을 제작하여
이름이 출력될 수 있는 칸을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 클릭 또는 터치가 진행될 때 기능할 수 있도록 클릭 에어리아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클릭 에어리아는 단순히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엔티티이기 때문에 스프라이 GUI 렌더러 컴포넌트 내 이미지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컬러에서 투명도를 1%로 설정하여 투명한 창이 되도록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화면 전체를 클릭해도 인식할 수 있도록 UI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앵커를 변경합니다. 화면 전체 범위로 변경한 뒤 값들을 모두 마이너스 300으로 변경하여 화면보다 더 큰 범위에 출력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릭 또는 터치시 기능을 하기 위해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이것으로 다이얼로그 UI의 UI 설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얼로그 UI를 관리하기 위한 다이얼로그 UI 컨트롤러를 제작해야 합니다. 하이라키 창에서 다이얼로그 UI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활용해 새 컴포넌트를 제작합니다. Add 컴포넌트, New 컴포넌트, New 컴포넌트를 클릭한 뒤 생성할 컴포넌트의 이름을 다이얼로그 UI 컨트롤러로 지정합니다. 이어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입니다. 다이얼로그 컴포넌트는 대사 텍스트를 출력하기 위한 컴포넌트입니다. 해당 컴포넌트를 등록하기 위해 프로퍼티의 우측 버튼을 클릭한 뒤 앞서 제작한 다이얼로그 텍스트를 할당했습니다. 네임 컴포넌트 역시 대사를 출력하는 캐릭터의 이름을 출력하기 위한 프로퍼티로 앞서 제작한 네임 내 텍스트 엔티티를 등록했습니다. Current Dialog Index는 현재 출력되고 있는 텍스트의 단계를 계산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Current Dialog Data는 현재 출력해야 하는 대사의 전체 데이터를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마지막으로 Current Dialog ID는 현재 출력 중인 대사의 ID 값을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how와 hide는 각각 다이얼로그 UI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된 메소드입니다. 추후 다른 컴포넌트 또는 로직 등 다양한 곳에서 다이얼로그 UI를 켜거나 끌 필요가 있을 때 해당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init 다이얼로그 데이터입니다. init 다이얼로그 데이터는 대사 출력이 필요한 경우 출력해야 하는 데이터를 매개 변수로 받아옵니다. 매개 변수인 다이얼로그 데이터의 값을 프로퍼티인 current 다이얼로그 데이터에 등록하고 current 다이얼로그 인덱스를 1로 변경합니다. 이어서 가장 처음 출력해야 하는 텍스트를 가져온 뒤 해당 텍스트들을 출력합니다. 업데이트 넥스트 다이얼로그는 클릭 에어리아를 클릭했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current 다이얼로그 인덱스를 1 증가시키고 다음 대사를 찾아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다음 대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이얼로그 UI를 종료시키는 기능 역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 쪽을 살펴볼까요? 핸들 버튼 클릭 이벤트와 핸들 show 다이얼로그 UI 이벤트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핸들 버튼 클릭 이벤트는 앞서 제작한 클릭 에어리아가 클릭될 때 호출되는 이벤트입니다. 해당 이벤트가 호출되면 업데이트 넥스트 다이얼로그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클릭 에어리아가 클릭되는 순간을 받기 위해 클릭 에어리아라는 엔티티를 이벤트의 주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핸들 쇼 다이얼로그 UI 이벤트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제공하는 이벤트가 아닌 직접 제작한 이벤트입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 워크스페이스에
마이데스크 이벤트에 존재합니다. 제작된 이벤트 중 Show Dialog UI 이벤트라는 이벤트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Create Script, Create, 이벤트, 타입을 클릭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Show Dialog UI 이벤트를 살펴보면 프로퍼티에 다이얼로그 아이디만 선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 타입의 특징은 해당 이벤트가 실행되었을 때 전달되는 이벤트의 형식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에선 다이얼로그 아이디를 전달하여 필요한 스크립트 정보를 가져온 뒤 다이얼로그 UI에서 해당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빠르고 더 고급화된 기술로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제작한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디터 화면에 패널을 클릭한 뒤 패키지 스토리지를 보시면 다이얼로그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샘플월드에서 제공하는 기초적인 기능보다 더 심화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원하는 형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엔티티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맵에 NPC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예시를 위해 프리셋 리스트에 있는 NPC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씬에 원하는 위치에 NPC를 배치한 뒤 인터랙션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인터랙션 컴포넌트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기능으로 플레이어가 엔티티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안의 구성물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콜라이더 타입과 박스 사이즈, 콜라이더 오프셋 이라는 수치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값들은 기존에 제작했던 포탈 컴포넌트에서도 사용된 값들인데요. 두 컴포넌트 모두 트리거 컴포넌트와 같은 충돌 박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범위 내에 플레이어가 있는지 감지를 하고 만약 존재할 경우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충돌 감지입니다. 두 개의 콜라이드 박스가 존재하고 두 박스가 겹치는 순간이 충돌이 일어났다고 감지하는 것이 충돌 감지의 원리입니다. 해당 방식은 게임 내에서 오브젝트 간의 충돌, 공격 범위와 몬스터의 충돌 등 다양한 요소에서 사용되는 원리이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하신다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인터랙션 컴포넌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콜라이더 타입은 충돌 형태를 박스, 서클, 폴리곤 형태 중 원하는 형태로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박스 사이즈는 지정한 콜라이더 타입이 박스일 경우 출력되는 값입니다. 충돌 범위인 박스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값입니다. 콜라이더 오프셋은 충돌 박스의 중심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 지정하는 값입니다. 만약 충돌 범위에 조정이 필요할 경우 콜라이더의 에디트 버튼을 눌러 직접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액션 네임은 플레이어가 해당 엔티티와 충돌했을 때 출력하는 상호작용의 이름을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액션 키는 상호작용 시 사용할 버튼을 지정하는 값입니다. 인터랙션 타입은 상호작용 버튼을 어떻게 눌러야 처리할 것인지 설정하는 값입니다. 키 다운은 키를 눌렀을 때, 키 업은 키에서 손을 뗐을 때, 키 홀딩 듀레이션은 일정 시간 동안 키를 누르고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키 업 애프터 홀딩 듀레이션은
키를 일정 시간 누른 뒤 키를 뗄 때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지정하는 값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키 다운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홀딩 듀레이션은 몇 초 동안 누르고 있어야 하는지 지정하는 값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키 다운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어서 show action info는 플레이어가 해당 컴포넌트와 충돌했을 때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것인지 설정하는 값입니다. 해당 값이 false일 경우 어떠한 값도 출력하지 않지만 true일 경우 선언한 액션 네임이 출력됩니다. 이어서 인터랙션 오브젝트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컴포넌트는 샘플 월드에서 제작된 컴포넌트로 인터랙션 컴포넌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컴포넌트입니다.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입니다. 인터랙션 컴포넌트는 앞서 엔티티에 추가한 인터랙션 컴포넌트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인터랙션 타입은 해당 엔티티의 상호작용 처리가 무엇인지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샘플 월드에서는 대화를 출력하기 위한 다이얼로그, 아이템을 주기 위한 give 아이템, 마지막으로 게임의 저장을 위한 save 세 가지의 값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가로 상호작용 오브젝트를 제작할 때 해당 엔티티가 실행해야 하는 기능에 따라 인터랙션 오브젝트 컴포넌트에 인터랙션 타입에 필요한 값을 입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겟 id는 인터랙션 타입이 다이얼로그일 경우 또는 give 아이템일 경우 각각 지정해야 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만약 다이얼로그일 경우 타겟 id는 다이얼로그 데이터에 다이얼로그 id를, give 아이템일 경우 추후 제작할 아이템 데이터의 값을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nBeginPlay입니다. onBeginPlay에서는 해당 엔티티에 인터랙션 컴포넌트가 있는지 먼저 검사를 실행합니다. 그 후 인터랙션 컴포넌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정상적인 작동을 막기 위해 에러 로그를 출력한 뒤 코드 실행을 중단합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찾았을 경우 해당 엔티티의 인터랙션 컴포넌트를 찾은 뒤 인터랙션 컴포넌트에 저장된 액션 네임을 가져옵니다. 그 후 로컬라이제이션 서비스를 활용하여 로컬라이징을 시도합니다. 따라서 인터랙션 컴포넌트와 인터랙션 오브젝트 컴포넌트는 샘플 월드에서 세트로 사용해야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어서 컬 다이얼로그입니다. 컬 다이얼로그는 제작한 엔티티의 상호작용 기능이 대화 호출일 경우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지정된 타겟 ID 값을 다이얼로그 UI에 show 다이얼로그 UI 이벤트를 호출합니다. 이러면 앞서 제작한 다이얼로그 UI는 전달받은 ID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찾은 뒤 필요한 대사를 출력하게 됩니다. 관련된 처리를 구현하기 위해 핸들 인터랙션 이벤트에 관련된 기능들을 제작했습니다. 상호작용 시작 시 인터랙션 타입 값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다이얼로그, give 아이템, save에 따라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호작용 엔티티에 접근 또는 탈출했을 때 처리는 불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벤트 핸들러 내에 인터랙션 이벤트에 엔터와 리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플레이어가 해당 엔티티의 인터랙션 컴포넌트의 충돌 범위에 들어올 때 빠져나왔을 때 처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기능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엔티티의 상호작용 기능 구현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추후 인벤토리 기능과 함께 아이템 지급 기능과 저장 기능을 구현할 때 세이브 데이터를 구현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벤토리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인벤토리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UI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제작할 때처럼 UI 그룹스에서 새로운 UI 그룹을 제작합니다. 이어서 제작한 UI 그룹스를 인벤토리 UI라는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에디터 상단의 UI 버튼을 클릭하여 에디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하이라키에서 제작된 인벤토리 UI를 더블 클릭하여 제작합니다. 인벤토리 UI는 크게 두 개의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플레이어가 보유하고 있는 인벤토리를 보여주기 위한 인벤토리 프레임,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해당 아이템의 정보를 보여주는 인포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아이템을 보여주기 위한 UI인 인벤토리 프레임부터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라키 창에서 인벤토리 UI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Create UI Empty를 클릭해 빈 UI Entity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엔티티의 이름을 인벤토리 프레임으로 변경합니다. 인벤토리 프레임은 아이템 창에 프레임을 출력해야 하므로 인벤토리 프레임 엔티티에 Add 컴포넌트를 통해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이미지 RUID를 변경하여 인벤토리의 프레임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한 뒤 크기를 조절합니다. 다음은 하이라키에서 인벤토리 프레임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as Child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Create UI Empty를 클릭해 빈 UI Entity를 자식 엔티티로 생성합니다. 생성된 엔티티의 이름을 슬롯 레이아웃으로 설정합니다. 슬롯 레이아웃의 역할은 아이템 슬롯을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앞으로 아이템 슬롯 엔티티를 슬롯 레이아웃의 자식으로 할당하면 자동으로 일정한 기준에 맞춰 정렬되도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슬롯 레이아웃을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스크롤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를 찾아 추가합니다. 보이는 범위는 앞으로 생성될 인벤토리의 슬롯이 정렬되는 범위입니다. 해당 범위를 원하는 크기로 조절합니다. 샘플 월드에서는 4개씩 2줄이 출력되는 크기로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이어서 프로퍼티 창에서 슬롯 레이아웃에 스크롤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를 변경합니다. 먼저 타입 값을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호라이즌과 버티컬을 지정을 할 경우 가로 또는 세로로 요소들이 정렬됩니다. 이어서 셀 사이즈를 지정합니다. 이때 인벤토리의 슬롯을 샘플로 만들어야 하니 예시를 위해 임의의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을 생성하겠습니다. 하이라키 창에서 슬롯 레이아웃을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as Child를 통해 빈 UI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엔티티의 이름을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에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한 뒤 아이템 슬롯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할당합니다. 이어서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as Child를 통해 자식 엔티티를 하나 생성합니다. 생성한 엔티티의 이름을 아이콘으로 변경한 뒤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아이콘은 아이템의 이미지를 표기하기 위한 엔티티이므로 앞으로 사용할 아이템의 이미지를 이미지 RUID에 추가한 뒤 적당한 크기로 조절합니다. 제작된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은 추후 모델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말고 놔두셔야 합니다. 다시 하이라키에서 슬롯 레이아웃을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적당한 셀 사이즈를 입력합니다. 해당 값의 여부에 따라 출력되는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생성될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에 간격을 주고 싶을 때 그리드 스페이싱을 통해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렬의 위치를 지정하는 스타트 코너를 어퍼 레프트로 설정해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그리드 차일드 얼라이먼트는 칸에 여유 공간이 남을 때 어떻게 정렬할 것인지 설정하는 값입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여유 공간은 그대로 놔둘 수 있도록 어퍼 레프트로 설정했습니다. 스타트 엑시스는 좌측 상단에서 우측으로 정렬하면서 우측 하단까지 줄이 이어지도록 연속성을 띠기 위해 호라이전털로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컨스트레인트는 정렬 시 개수의 제한을 둘 것인지 설정하는 값이지만 확장성을 위해 플렉시블로 설정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픽스드 컬럼 카운트, 픽스드 로우 카운트와 같이 각각 행과 열의 개수를 지정하고 그 이상으로는 출력되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컨스트레인트 카운트는 앞서 선언한 컨스트레인트 값이 플렉시블이므로 1로 설정한 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롤바를 사용할 예정이 없어서 유즈 스크롤의 체크를 해제하여 스크롤바를 없앴습니다. 이어서 인벤토리 UI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나가기 버튼을 추가하기 위해 인벤토리 프레임에 Create Entity as Child, Create UI Empty로 자식 엔티티를 새로 생성합니다. 생성한 엔티티의 이름은 Exit 버튼으로 설정한 뒤 Sprite GUI 렌더러 컴포넌트와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이어서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에서 이미지 RUID를 닫기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찾아 등록한 뒤 크기와 위치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포 프레임을 생성해야겠죠? 인포 프레임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아이템 아이콘 프레임, 아이템의 이름을 출력하는 네임 프레임, 아이템에 설명이 적혀있는 디스크립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이라키 창에서 인벤토리 UI의 자식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엔티티의 이름을 인포 프레임으로 지정합니다. 인포 프레임은 아이템 설명창에 프레임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인포 프레임에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한 뒤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하고 사이즈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인포 프레임의 자식 엔티티로 아이템, 아이콘 프레임, 네임 프레임, 디스크립션 프레임 세 가지를 생성합니다. 아이템, 아이콘 프레임, 네임 프레임, 디스크립션 프레임에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한 뒤 각각 아이템, 이미지, 이름, 설명을 출력하기 위한 칸으로 생성합니다. 각각의 사이즈와 위치를 조정하여 맞춘 뒤 아이템, 아이콘 프레임, 네임 프레임, 디스크립션 프레임에 자식 엔티티를 하나씩 추가합니다. 이어서 아이템, 아이콘 프레임의 자식 엔티티 이름은 아이템, 아이콘, 네임 프레임의 자식 엔티티 이름은 네임 텍스트, 디스크립션 프레임의 자식 엔티티는 디스크립션 텍스트로 지정합니다. 아이템 아이콘은 아이템에 이미지를 출력해야 하니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부여합니다. 네임 텍스트는 아이템에 이름을 출력해야 하니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립션 텍스트 역시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부여합니다. 이제 아이템 아이콘, 네임 텍스트, 디스크립션 텍스트 요소들을 적당한 크기로 배치합니다.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의 경우 텍스트의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 폰트 사이즈를 조절하여 폰트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인벤토리 UI의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아이템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제작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출력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셋을 제작했던 것처럼 워크스페이스에서 데이터셋을 생성합니다. 데이터셋의 생성 방법은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Create 데이터셋을 클릭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데이터셋의 이름을 아이템 데이터로 지정합니다. 이제 아이템 데이터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이템 데이터는 5가지의 요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템 ID입니다. 아이템 ID는 어떤 아이템인지 구분하기 위한 ID 값입니다. 아이템 타입 밸류는 추후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하실 수 있도록 추가한 컬럼입니다. 현재는 예시를 위해 아무런 효과도 없는 퀘스트 아이템이라는 값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네임 ID는 로컬라이징을 위해 추후 제작할 아이템 스트링 데이터에 키값을 등록하기 위한 컬럼입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디스크립션 ID는 인벤토리 창에서 아이템의 설명을 담은 아이템 스트링 데이터에 키값을 등록하기 위한 컬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이미지는 출력해야 하는 아이템의 아이콘을 담기 위한 컬럼입니다. 추후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하실 경우 아이템 타입 밸류에 요소를 추가하고 각각 값들을 담기 위한 요소들을 담는 형태로 아이템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샘플월드가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인벤토리를 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메이플스토리 월드 개발진이 제공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 에디터 상단의 패널스에서 패키지 스토리지를 통해 인벤토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템 스트링 데이터는 아이템의 이름, 설명을 담아놓은 로케일 데이터셋입니다. 구성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샘플월드 기준 마이데스크, 데이터 테이블, 로컬라이제이션에 존재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작한 아이템 스트링 데이터에서 아이템의 이름과 설명을 작성한 뒤 아이템 데이터에 아이템 네임 아이디와 아이템 디스크립션 아이디에 키값을 입력하면 아이템 데이터의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인벤토리를 제작하기 위해 컴포넌트와 로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형성하기 위해 타입을 지정하겠습니다.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Create 스크립트, Create struct 타입을 클릭하여 새로운 타입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타입의 이름을 아이템 타입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아이템 타입의 구성 요소는 앞서 제작했던 아이템 데이터의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덱스라는 요소가 추가된 이유는 플레이어의 인벤토리에 아이템이 들어올 때 순서를 지정하기 위해 추가한 값입니다. 해당 구성과 같이 프로퍼티를 구성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컴포넌트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라키에서 인벤토리 UI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통해 새로운 컴포넌트를 제작하겠습니다. 컴포넌트의 이름은 UI 인벤토리 컨트롤러로 지정했습니다. 이어서 모델로 제작할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에는 새로운 컴포넌트로 인벤토리 슬롯 컴포넌트와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기본 컴포넌트인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각각 인벤토리 UI를 관리하기 위한 컴포넌트, 아이템 슬롯을 관리하기 위한 컴포넌트입니다. 먼저 인벤토리 슬롯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퍼티부터 살펴볼까요? 아이템 슬롯에 아이템 아이콘을 출력하기 위한 스프라이트 컴포넌트, 아이템의 정보를 담기 위한 아이템 데이터, 아이템의 개수를 담기 위한 아이템 카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는 set 디폴트를 실행하기 위한 on begin play, 인벤토리 슬롯을 초기화하는 set default, 현재 인벤토리에 아이템 ID를 반환하기 위한 return item ID, 인벤토리 슬롯에 아이템 정보를 담기 위한 init 아이템 데이터, 마지막으로 아이템 개수를 추가하는 update 아이템 카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t 디폴트에서는 최초 상태로 초기화하기 위해 스프라이트 컴포넌트의 visible을 false로 변환하며 아이템 데이터를 빈값으로 초기화합니다. return item id는 아이템 데이터에 아이템 ID 값을 반환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형식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아이템 데이터를 미리 제작한 아이템 타입 형태로 지정했기에 아이템 타입에 선언했던 아이템 ID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init 아이템 데이터는 아이템 데이터를 받아온 뒤 아이템 ID와 이미지 RUID를 찾아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아이템 카운트는 아이템 카운트를 전달받은 카운트 수만큼 증가시키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튼 클릭 이벤트는 자기 자신을 클릭했을 때 정상적으로 아이템 ID 값이 있을 때 인벤토리 UI에게 show 인벤토리 아이템 인포 이벤트를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을 하이라키에서 찾은 뒤 클릭합니다. 이어서 프로퍼티 창에서 인벤토리 슬롯 컴포넌트를 찾은 뒤 스프라이트 컴포넌트를 자기 자신의 생성해둔 아이콘 엔티티를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Model from Entity를 눌러 모델로 생성합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워크스페이스의 마이데스크 모델 폴더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의 준비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인벤토리 UI로 넘어가기 전에 show 인벤토리 아이템 인포 이벤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 이벤트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의 구성 요소로는 로컬라이징을 위한 아이템 이름, 키를 담는 아이템 네임 아이디, 아이템의 설명 키를 담는 아이템 디스크립션 아이디, 아이템의 이미지를 담는 아이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UI 인벤토리 컨트롤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포 엔티티입니다. 인포 엔티티는 아이템의 정보창 전체를 켜거나 끄기 위해 하이라키에서 인포 프레임 엔티티를 등록한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를 등록하는 방법은 프로퍼티의 우측에 있는 레퍼런스 버튼을 클릭한 뒤 인벤토리 UI에 있는 인포 프레임을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슬롯 레이아웃 엔티티는 인벤토리 프레임 내 슬롯 레이아웃 엔티티를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모델로 제작했던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을 복사할 때 부모 엔티티로 등록하여 자동으로 정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슬롯 레이아웃을 설정했었죠.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을 슬롯 레이아웃에 자식 엔티티로 배치하면 자동으로 정렬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아이템 슬롯 테이블입니다.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 모델을 복제할 때 복제된 엔티티들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인포 프레임 아이템 아이콘, 인포 프레임 네임, 인포 프레임 디스크립션은 각각 인포 프레임 내에 아이템 아이콘, 아이템 이름, 아이템 설명을 출력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각각 아이템 아이콘, 네임 텍스트, 디스크립션 텍스트에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등록합니다. 이어서 아이템 슬롯 모델 아이디는 앞서 제작한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에 엔트리 아이디를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을 찾아 우클릭한 뒤 카피 엔트리 아이디를 클릭한 다음 아이템 슬롯 모델 아이디 프로퍼티에 붙여넣기를 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스 슬롯 카운트는 인벤토리에 제작할 슬롯의 개수를 지정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현재는 8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8개의 인벤토리 칸만 제작됩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onBeginPlay에서는 월드가 시작되면 info entity의 값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등록이 이루어져 있지 않을 경우 경고 로그를 남긴 뒤 다음의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엔티티가 등록되어 있다면 아이템의 슬롯을 8개가 되도록 슬롯을 생성합니다. 이어서 show와 hide, 인벤토리는 각각 인벤토리 UI를 보일지 말지, 가릴지 말지 명령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업데이트 아이템 슬롯은 추후 아이템 습득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아이템을 습득하는 순간 인벤토리 슬롯이 업데이트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벤토리 슬롯에 동일한 아이템이 있을 때 업데이트 아이템 카운트를 통해 개수만 증가시키고 마무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비어있는 슬롯을 찾은 뒤 빈 슬롯에 아이템 슬롯을 업데이트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show item info는 플레이어가 아이템 슬롯에서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아이템의 정보를 출력하도록 구현된 기능입니다. 이어서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핸들 버튼 클릭 이벤트는 앞서 제작했던 인벤토리 프레임 내에 엑시트 버튼을 등록한 이벤트입니다. 해당 엔티티를 클릭하면 hide inventory 메소드가 실행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show inventory 이벤트는 추가로 선언한 show inventory UI 이벤트를 이벤트로 제작한 뒤 선언한 이벤트로 플레이어가 인벤토리 키 또는 버튼을 클릭하면
인벤토리 UI가 보이도록 만들기 위한 이벤트입니다. 다음으로 onPlayer root 아이템은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습득했을 때 추후 제작할 onPlayer root 아이템 이벤트를 실행하여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습득하는 순간 인벤토리 업데이트가 실행되도록 주간 이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핸들 show inventory item info 이벤트는 앞서 제작한 인벤토리 아이템 슬롯 엔티티를 클릭하면 발생하는 이벤트로 클릭한 인벤토리 슬롯에 아이템 정보를 받아와 show 아이템 인포 메소드가 실행되도록 제작된 이벤트입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아이템 관련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컴포넌트를 제작하여 인벤토리 기능의 구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디폴트 플레이어에 신규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추가한 컴포넌트의 이름은 플레이어 아이템 컴포넌트입니다. 제작된 컴포넌트는 샘플월드 기준 마이데스크, 스크립트 폴더, 컴포넌트 폴더, 플레이어에 존재합니다. 먼저 프로퍼티입니다. 플레이어 인벤토리는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정보를 담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핸들 키다운 이벤트는 키보드에 I키를 입력받으면 show inventory UI 이벤트를 발생시켜 인벤토리 UI를 출력하도록 기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onPlayer root 아이템은 아이템을 획득했을 경우 플레이어 인벤토리에 동일한 아이템이 있을 때 개수 증가, 없으면 새 아이템을 등록하는 형태로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벤토리 기능을 사용할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퀘스트 시스템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퀘스트 시스템은 어드벤처 월드뿐만 아니라 RPG,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플레이어가 특정한 행위를 했는지 감지하고 해당 행동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상을 지급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등의 방식이 바로 퀘스트입니다. 따라서 퀘스트를 구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게임의 형태, 장르, 게임의 문법에 따라 구현 방식이 다릅니다. 샘플월드에서 제공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참고하시거나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기능을 확장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을 위해 샘플월드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고도화된 기능으로 학습을 희망하실 경우 에디터 화면 상단에 패널을 클릭한 뒤 패키지 스토리지에서 퀘스트 어치브먼트를 통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퀘스트 시스템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 제작입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워크스페이스에 마이데스크,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셋에서 퀘스트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퀘스트 아이디입니다. 해당 퀘스트가 어떤 퀘스트인지 구분하기 위한 아이디 값입니다. 퀘스트 네임 아이디는 해당 퀘스트의 이름을 출력하기 위한 값으로 로컬라이징을 위한 로케일 데이터셋인 퀘스트 스트링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퀘스트 스트링 데이터의 키값으로 언더바 네임이라 이름 붙은 값을 사용합니다. 이어서 info 텍스트 아이디는 퀘스트의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값으로 퀘스트 스트링 데이터에 언더바 info라 이름 붙은 값을 사용합니다. 컨디션 타입은 클리어 조건으로 특정 대화를 진행해야 클리어되는 경우 토크, 특정 아이템을 습득해야 하는 경우 아이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타겟 아이디는 컨디션 타입에 따라 어떤 대상이 필요한지 구분하기 위한 값입니다. 컨디션 타입 값이 터크일 경우 다이얼로그 데이터에 다이얼로그 아이디 값을, 아이템의 경우 아이템 데이터에 아이템 아이디 값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겟 카운트는 아이템을 요구할 경우 몇 개를 요구할 것인지 구분하기 위한 값입니다. 니드 다이얼로그는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출력되어야 하는 다이얼로그 아이디를 등록하고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한 값입니다. 리워드 아이디는 퀘스트를 클리어했을 경우 지급되는 아이템의 아이디 값을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넥스트 퀘스트 아이디는 해당 퀘스트를 클리어했을 경우 다음 퀘스트를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이제 퀘스트 데이터 타입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워크스페이스의 마이데스크 타입 폴더에서 퀘스트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퀘스트 데이터 타입은 앞서 제작했던 퀘스트 데이터의 모든 요소들을 담기 위해 프로퍼티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비교해 보시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퀘스트의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UI를 구성하겠습니다. UI 그룹스에서 UI를 새롭게 추가한 뒤 퀘스트 UI라는 이름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인벤토리 기능을 구현할 때 학습했던 방법을 활용하여 퀘스트 정보를 출력할 프레임, 퀘스트 이름을 출력할 텍스트, 퀘스트에 정보를 출력할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퀘스트 UI 내에 퀘스트 프레임, 퀘스트 네임 텍스트, 퀘스트 인포 텍스트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UI 제작이 마무리되었다면 퀘스트 UI에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제작된 컴포넌트의 이름은 퀘스트 UI 컨트롤러로 등록했습니다. 프로퍼티로는 앞서 제작했던 퀘스트의 이름을 출력하기 위한 퀘스트 네임 텍스트를 등록했습니다. 미션 인포 컴포넌트는 퀘스트에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 퀘스트 인포 텍스트를 등록했습니다. 이어서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퀘스트 정보가 업데이트되었다는 이벤트를 받기 위해 on 업데이트 플레이어 퀘스트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했습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 워크스페이스의 마이데스크 이벤트 폴더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n 업데이트 플레이어 퀘스트 데이터 이벤트는 프로퍼티에 퀘스트 데이터의 정보들을 담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시 퀘스트 UI 컨트롤러로 돌아오겠습니다. on 업데이트 플레이어 퀘스트 데이터는 로컬 플레이어 엔티티가 수신한 on 업데이트 플레이어 퀘스트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수신된 정보를 기반으로 UI를 업데이트하도록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들 엔티티 맵 체인지 이벤트는 로컬 플레이어가 있는 맵이 타이틀이 아닐 때만 UI가 출력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했습니다. 이어서 퀘스트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퀘스트 로직은 퀘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퀘스트 데이터 정보를 반환, 다음 퀘스트를 로컬 플레이어의 컴포넌트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퍼티는 퀘스트 데이터로 퀘스트 데이터 데이터셋을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메소드입니다. on begin play는 월드가 시작될 때 init 퀘스트 데이터를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init 퀘스트 데이터는 퀘스트 데이터 프로퍼티가 비어 있을 때 퀘스트 데이터를 찾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set quest new game은 게임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 퀘스트 정보를 찾아 등록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넥스트 퀘스트는 전달받은 넥스트 퀘스트 ID 값을 기준으로 해당 퀘스트 데이터를 찾은 뒤 찾은 정보를 로컬 플레이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set 퀘스트 데이터 by 퀘스트 ID는 저장된 플레이어의 퀘스트 ID를 기준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플레이어가
퀘스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플레이어 퀘스트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디폴트 플레이어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통해 새로운 컴포넌트를 등록합니다. 새롭게 추가하는 컴포넌트는 플레이어 퀘스트 컴포넌트로 설정했습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 스크립트 폴더, 플레이어 폴더 내에 존재합니다. 플레이어 퀘스트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퍼티로는 현재 퀘스트 정보를 담기 위한 current 퀘스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벤트 핸들러로는 on 업데이트 플레이어 퀘스트 데이터와 check 퀘스트 클리어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on 업데이트 플레이어 퀘스트 데이터는 전달받은 퀘스트 데이터에 맞춰 current 퀘스트 데이터의 값을 업데이트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체크 퀘스트 클리어 이벤트는 퀘스트 클리어 조건 여부를 탐색한 뒤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상 지급, 대사 출력, 다음 퀘스트로 업데이트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퀘스트 시스템의 밑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엔 이벤트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벤트를 제작했다 이런 소리를 반복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으셨죠?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란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다른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공격당했을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플레이어가 공격당했다는 사건이 바로 이벤트가 됩니다. 플레이어가 맞았다 라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각 사건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가령 체력 UI가 플레이어의 남은 체력에 맞춰 변경되거나 피격당할 때 출력돼야 하는 이펙트 혹은 전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요소 등 다양한 것이 존재합니다. UI, 이펙트, 연산 등 다양한 부분들이 다른 곳에서 관리되고 있을 때 플레이어 하나에게 모든 것을 연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플레이어 하나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플레이어가 맞았다 라는 이벤트를 소리쳐서 외치면 UI, 이펙트, 연산을 담당하는 요소들이 이벤트를 듣고 필요한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벤트의 원리입니다. 하나의 엔티티가 다양한 요소들을 알 필요가 없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이벤트의 강점입니다. 이벤트를 발생하는 주체는 사건을 소리쳐서 외치기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그에 따른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소리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소리친 내용에 따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몰라도 됩니다. 또한 서로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이벤트 방식은 서로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요소가 변경되더라도 이벤트의 형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벤트의 특별한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피격당했을 때 체력 UI를 업데이트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로직의 형태로 해당 기능을 구현할 경우 해당 기능을 호출하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변경될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시로 플레이어가 피격당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가 피격되는 순간 체력 감소 UI만 업데이트한다면 체력을 관리하는 UI 매니저만 업데이트를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살펴보니 화면 흔들림 효과, 화면 깜빡임, 피격 사운드 출력, 플레이어 피격 업적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생겼습니다. 로직 형태로 제작한다면 플레이어가 피격되는 순간 모든 매니저들을 찾아서 호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벤트로 설정할 경우 이벤트를 수신하는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듯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요소가 바로 이벤트입니다. 이제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 데스크, 이벤트 폴더를 살펴보면 다양한 이벤트가 선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크 퀘스트 클리어 이벤트는 퀘스트를 클리어했는지 체크하기 위한 이벤트, 온 클릭 아이템은 아이템을 클릭한 이벤트, 온 플레이어 루트 아이템은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온 업데이트 플레이어 퀘스트 데이터는 플레이어의 퀘스트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을 때, 쇼 다이얼로그 UI 이벤트는 스크립트가 출력되어야 하는 경우, 쇼 인벤토리 아이템 인포 이벤트는 아이템의 정보가 출력되어야 하는 경우, 쇼 인벤토리 UI 이벤트는 인벤토리 UI를 출력해야 하는 경우. 이렇듯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을 이벤트로 선언하고 선언한 이벤트를 통해 전달할 값을 설정하고 관련된 처리를 진행하도록 이벤트 핸들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인터랙션 오브젝트 컴포넌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호작용을 실행했을 경우 각각의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 제작된 핸들러 인터랙션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사를 출력하는 다이얼로그 이벤트를 호출하기 위해 call dialog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소드를 살펴보면 show dialog UI 이벤트를 생성한 뒤 dialog UI에게 send 이벤트를 통해 이벤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아이템을 지급하는 give 아이템을 살펴보겠습니다. give 아이템은 on player root 아이템을 통해 로컬 플레이어에게 send 이벤트를 통해 on player root 아이템 이벤트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해당 부분을 응용하여 제작된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이얼로그 UI의 다이얼로그 UI 컨트롤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텍스트를 출력하기 위한 업데이트 넥스트 다이얼로그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대사가 종료되는 시점, 퀘스트의 클리어 조건 중 대화를 통해 클리어되는 요소가 있었음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check 퀘스트 클리어 이벤트를 생성하고 로컬 플레이어에게 해당 이벤트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플레이어 아이템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핸들 on 플레이어 root 아이템을 살펴보면 아이템을 획득하는 순간 check 퀘스트 클리어 이벤트를 제작하고 로컬 플레이어에게 이벤트를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이벤트를 수신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플레이어 퀘스트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핸들 check 퀘스트 클리어 이벤트를 보면 각 퀘스트에 따라 클리어 여부를 체크하고 결과에 따라 다이얼로그를 출력하도록 이벤트를 요청하거나 퀘스트 로직에게 다음 퀘스트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퀘스트 로직은 업데이트 넥스트 퀘스트에서 다음 퀘스트의 정보를 로컬 플레이어에 플레이어 퀘스트 컴포넌트가 다음 퀘스트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이벤트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벤트는 만능의 기능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이벤트 역시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벤트의 기능 처리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는 점과 디버깅 시 트래킹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이벤트는 발생하는 순간 어떤 요소가 해당 이벤트를 먼저 수신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무언가가 수행되어야 할 경우 이벤트 방식이 아닌 로직을 통해 호출하는 형태로 기능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벤트 방식은 호출된 이벤트를 수신하고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해당 이벤트를 호출하는지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벤트 역시 만능의 방식이 아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임을 확실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 때 이벤트를 사용하고 어떤 상황일 때 로직을 활용해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UI에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업적의 달성 여부를 제작할 때 이벤트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게임의 상태 관리, 오브젝트 풀링 중 게임의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필요한 경우 로직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월드를 제작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이벤트나 로직을 취사 선택하여 적합한 방식을 설계할수록 추후 기능의 확장이 쉬워집니다. 해당 과정을 마무리하기 전 이벤트 시스템을 통해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새로운 샘플 월드를 생성했습니다. 이어서 이벤트를 새롭게 생성하겠습니다. 테스트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테스트 이벤트를 새롭게 생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로직으로 테스트 로직을 생성하겠습니다. 테스트 로직에서 특정한 연산을 마치고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디폴트 플레이어에게 테스트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테스트 컴포넌트는 테스트 로직이 발생하는 이벤트를 수신하도록 기능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컴포넌트가 코드적으로 테스트 로직을 수신하지 않더라도 테스트 로직이 이벤트를 발생하는 순간 기능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지금처럼 엔티티만이 아닌 로직이 발생하는 이벤트를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이벤트를 생성하고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한 처리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스토리지를 활용하여 저장과 불러오기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스토리지를 저장하기 위해 엔티티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하이라키 내에서 맵스 스테이지 1의 세이브 오브젝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 오브젝트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를 살펴보면 인터랙션 오브젝트 컴포넌트와 인터랙션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인터랙션 오브젝트 컴포넌트가 가진 프로퍼티 중 인터랙션 타입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값이 세이브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해당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랙션 이벤트에서 세이브를 살펴보면 리퀘스트 세이브 데이터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리퀘스트 세이브 데이터는 세이브 데이터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이브 데이터는 데이터 스토리지 로직에서 리퀘스트 세이브 데이터를 호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데이터 스토리지 로직이라는 로직이 플레이어의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스토리 로직을 살펴봐야겠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스트 맵 네임입니다. 라스트 맵 네임은 플레이어가 저장한 지역의 맵 이름을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해당 값을 기준으로 불러오기를 실행할 때 해당 맵으로 이동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라스트 포지션입니다. 라스트 포지션은
저장한 시점, 플레이어 캐릭터의 위치를 저장하고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로컬 유저 아이디는 로컬 유저의 아이디 값을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유저 인벤토리는 플레이어의 인벤토리 정보를 캐싱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마지막으로 퀘스트 아이디는 현재 플레이어가 진행 중인 퀘스트의 아이디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프로퍼티의 설정이 논과 싱크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무슨 의미인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싱크는 서버에도 해당 프로퍼티 값을 전달하고 동기화할 것인지 지정하는 값입니다. 이어서 논은 서버와의 동기화를 수행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값입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기 전에 하단에 있는 set, 업데이트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샘플월드는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구동됩니다. 따라서 값들이 서버에서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클라이언트가 이를 수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버에 값을 강제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업데이트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 값을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도록 set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웠나요? 방금 설명해드린 set, 업데이트 메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동기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동기화 개념을 해당 영상에서 모두 설명해 드리긴 힘드니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서버, 즉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값의 연산을 진행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본래 서버에서 게임의 값인 플레이어의 체력, 데미지 계산 결과 등 수치에 대한 연산을 서버에서 진행합니다. 그렇게 계산이 완료된 결과값을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의 기기에 전달하는 형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샘플월드에서는 모든 코드가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에 있는 프로퍼티의 값을 클라이언트에 있는 값으로 강제 갱신시키는 업데이트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상용화를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이렇게 수치적인 계산 부분을 서버에서 처리하고 클라이언트는 결과값만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동기화까지 이뤄내신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월드 크리에이터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 메이플 스토리 월드도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동기화와 관련된 정보를 문서로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저장을 요청하는 리퀘스트 세이브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로컬 플레이어를 찾은 뒤 로컬 플레이어의 인벤토리, 퀘스트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을 거친 후 서버에 저장하기 전 서버에 등록된 프로퍼티에 값을 전달하기 위해 업데이트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이브 플레이어 데이터를 실행하여 서버에 정보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이브 플레이어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세이브 플레이어 데이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get 유저 데이터 스토리지를 실행합니다. 이후 유저 데이터 스토리지에 set and wait을 통해 현재 맵 이름, 마지막 위치, 퀘스트 아이디, 아이템 정보를 JSON 형태로 저장합니다. 반대로 로드 플레이어 데이터의 경우 get 유저 데이터 스토리지를 통해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 후 last map name, last position, inventory 데이터, 퀘스트 아이디 등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서 불러온 뒤 클라이언트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앞서 저장을 인터랙션 오브젝트 컴포넌트에서 구현하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불러오는 기능을 만들어야겠죠? UI에서 타이틀 화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UI 그룹스에서 새 UI를 생성한 뒤 타이틀 UI로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로하기 버튼과 이어하기 버튼을 만든 뒤 각각의 기능을 할당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UI에 관리를 위한 컴포넌트로 타이틀 UI 컨트롤러를 추가하겠습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 스크립트 폴더, UI 폴더 내 타이틀 폴더가 존재합니다. 이제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How to Play 엔티티는 조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엔티티를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해당 부분은 앞서 학습했던 UI 제작 방법을 참고하여 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요소인 핸들 버튼 클릭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뉴 게임 버튼이 등록된 첫 번째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퀘스트 로직에게 set 퀘스트 뉴 게임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로컬 플레이어를 찾은 뒤 로컬 플레이어를 텔레포트 로직을 통해 로컬 플레이어 엔티티를 튜토리얼 맵으로 이동시킵니다. 다음으로 핸들 버튼 클릭 이벤트 2를 살펴보겠습니다. 엔티티로 컨티뉴 게임 버튼을 할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스토리지 로직을 통해 리퀘스트 로드 데이터를 호출합니다. 리퀘스트 로드 데이터는 플레이어에 저장된 정보들을 불러온 뒤 마지막 맵 위치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반환된 값을 통해 플레이어를 마지막 맵으로 이동하도록 처리합니다. 하지만 반환된 라스트 맵 네임 값이 비어있을 때 저장된 데이터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초 맵인 튜토리얼로 이동하도록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해당 방식을 통해 저장된 정보를 불러와 플레이어의 정보를 불러오고 저장된 값에 따라 맵을 이동, 인벤토리를 갱신하도록 기능을 모두 구현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플레이어를 이동시키고 퀘스트 정보를 가져오는 건 그렇다 쳐도 아이템 정보는 어떻게 하길래 자동으로 갱신되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셨다면 앞서 학습했던 이벤트와 데이터 스토리지 로직을 살펴봐야 합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로직에서 로드 플레이어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로드 플레이어 데이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set 유저 인벤토리 데이터 라는 항목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작업에서 서버에 있는 인벤토리 데이터를 가져온 뒤 해당 값들을 UI에 갱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로 set user inventory 데이터입니다. set user inventory 데이터 메소드를 살펴볼까요? 저장된 유저 인벤토리의 값에 맞춰 send 이벤트를 통해 갱신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이벤트와 서버를 활용하여 기능을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를 고려한다면 아이템 정보를 받아왔다면 한 번에 UI에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요청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서버에 저장할 값을 전달하기 전 검증 절차와 위조 검사 등 다양한 예외 처리들 역시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서버 처리 방법과 검증 절차를 생성하고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생각해 보시는 것 역시 좋은 학습의 방향성이자 상용화를 위한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어드벤처 샘플월드의 기능들과 구현 방법에 대해 모두 살펴봤습니다. 샘플월드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관련된 장르를 구현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구현 방법을 가이드하고 이를 숙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월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도화된 월드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제작하려는 기능과 처리 방법들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영상에서는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리소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여러분들만의 월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